이게 외국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이 쓴 거는 번역에 따라서 되게 엄청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 책은 돼서 읽을 때마다 제가 불편함을 느끼고 엄청 불편했던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외국 사람 책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들어가면 부분에 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6페이지 첫째 줄에 두 줄 치시면 돼요. 22살의 나는 말레이 반도에 있는 크라우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심장부에서 3개월을 보냈다. 그리고 중간 단락에 두 번째 단락, 강변의 공터에 있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옷을 벗고 몸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내 옷 속을 파고든 것은 거머리가 아니었다. 바로 살인 진드기였다. 50마리쯤 되는 놈들이 살에 박혀 있거나 다리를 기어오르고 있었다. 진드기한테 물린 거죠. 제일 마지막 줄. 살인 진드기가 옮긴 열대 풍토병이 본격적으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단락의 제일 마지막 줄. 첫 번째 단락, 그 단락의 마지막 줄. 황소 때도 고칠 수 있을 만큼 독한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한 후에야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항생제를 엄청 투여하고 나서 이제 좀 살아났다는 거죠. 그 다음 줄. 살인 진드기가 일으킨 병은 고쳤지만 그 과정에서 난 마치 화학약품에 푹 절인 한 근의 고깃덩어리가 된 것 같았다. 밑에 줄, 항생제 치료 이후, 옆에 새로운 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옆에 피부가 극도로 예민해지고 수시로 장에 탈이 났으며 유행하는 감염은 꼭 한 번씩 앓고 지나갔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이거 줄친 거에서 지금 항생제 치료 이후 새로운 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이거를 형광펜으로 저는 그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항생제를 맞는 것을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중이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라면서 이제 항생제 치료를 맞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생겨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증상, 병은 나았으나, 살인 진드기로 인한 병은 나았으나, 새로운 증상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두드러기, 알러지, 장염, 면역. 그러니까 보통 항생제 처방을 받고 나서 그냥 건강하게, 감기만 나았어. 이러면은 진짜 건강한, 다행인 거고, 병은 나았으나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장이 다 온갖 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장이 무너진 결과로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이 피부 알러지예요. 보통은. 보통은 피부 알러지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두드러기, 알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염. 장이 무너졌으니까 당연히 장이 그런 거고 염증이 생긴 거 면역 저하 이렇게 이런 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 만약에 한 달간 중이염 때문에 항생제를 먹었다. 그러면 지금 이 네 가지 것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줄로 볼게요.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항생제 때문에 그 다음 줄이에요. 살인 진드기가 몰고 온 나쁜 균은 물론 원래 내 몸속에 살던 착한 균까지도 모두 사라진 건 아닐까? 맞죠? 내가 살인진드기 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 썼는데 항생제는 머리가 나쁘다. 그래서 항생제의 기전은 뭐죠? 세포벽이 있는 그 모든 것을 공격한다. 그래서 세균이거든요. 세포벽이 세균이 있잖아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는 뭘까요? 바이러스는 세포벽이 없다. 그래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기생하는 거죠. 버섯이 혼자 자라지 못하고 나무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사람이 숙주인 사람이 몸에 기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세포가 없으면
바이러스 혼자 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러면 사람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이러스를 옮긴 다음에 이제 나중에 팡 터져서 이제 죽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고 세균은 세포벽이 존재해. 세포벽이 존재하는데 그 세균은 우리 몸에 세 가지 세균이 있다. 큰 종류의 세균이 있다. 어딘가에다 써놓으시면 돼요. 유익균, 중강균, 유해균. 이렇게 유익균, 중강균, 유해균이 있어요. 유익균은 25%, 중강균은 그 밑에 쓰시면 되겠죠. 60%, 유해균은 15%. 그러면 유익균과 중간균을 묶어보세요. 동그라미를 딱 묶으면 몇 퍼센트가 되죠? 85%. 그러면 85,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가 된 거, 85 대 15가 이제 건강한 장 상태. 이런 걸 괄호 열고 유바이오시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어, 동그라미를 또 이제 중간균, 유해균을 이렇게 동그랗게 딱 묶어보세요. 그럼 몇 퍼센트가 되죠? 75가 되죠? 그래서 25 대 75.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75가 된 상태를 건강하지 않은 장 상태, 괄호 열고, 디스바이오시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항생제 때문에 몰고 온 그 나쁜 균이 그러면 항생제가 하는 역할은 유익균과 중간균과 유해균을 구분하지 못해, 얘는. 항생제가 사람이에요? 항생제가 지능이 있어요? 항생제는 그냥 약이잖아요. 그 약의 기전은 뭐냐면 세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근데 내 몸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약은 구분하지 못해. 그래서 모든 세포벽이 있는 균을 죽인다. 그래서 나는 살인진드기라는 나쁜 그걸로 인한 균을 죽이고 싶었으나 그 항생제를 먹었으나 내 몸에 있는 좋은 균까지 싹 죽여버렸다. 세포벽을 터트리는 애거든요, 항생제가.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감기약 너무 쉽게 먹이잖아요. 항생제 너무 쉽게 먹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먹인 유산균 값은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장은 초기 상태로 돌아가니까. 예, 그러면 한 일주일 먹으면 안 돼요. 단 3일을 먹어도 항생제는 내 몸에서 모든 균을 죽이게 돼 있어요. 음, 유산균 값 날아갔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나오겠죠. 마지막 끝에도 두 번째. 우리는 겨우 10%, 10% 인간일 뿐이다. 우리 몸에는 우리가 내 몸뚱이라고 부르는 인체의 세포 하나당 9개의 사기꾼 세포가 무임승차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10%만 내 몸이고 진짜 내 몸이고 나머지 90%는 나한테 무임승차한 애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90%는 미생물이라는 거죠. 10%만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의 몸이 살과 피, 근육과 뼈, 뇌와 피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90% 차지하는 거죠. 밑에 우리의 장은 100조가 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보금자리다. 약 4천여 종의 미생물.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천여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고 90%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다. 자, 그 다음 10페이지 넘어가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 음, 두 번째 단락. 나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위장장애,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심지어 비만까지도 체내 미생물 사회가 붕괴할 때 일어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발표되고 있다. 미생물의 안녕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불안장애나 강박장애, 우울증 또는 자폐증 같은 정신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현대인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많은 질병은 사실 유전자 결함이나 신체적 결점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인간 세포의 확장으로서 인류와 오랜 시간 공존해온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질환이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테리아나 내 몸에 살고 있는 곰팡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걔네를 박멸해야 되는 존재라고 여겨서 함부로 약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충제를 뿌려댔기 때문에 그 애들이 죽지 않는 어떤 그런 유해균으로 나쁘게 이렇게 변하고 걔네들이 이제 썽을 낸 거다 이런 뜻이겠죠. 그 존재는 바로 우리의 미생물이다. 그래서 미생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까 왜 반려균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미생물의 8515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유익균의 비중을 철저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아메리카 장 프로젝트에 지원했다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내려가서 나는 끝에쯤에 나는 프로젝트에 등록하고 대변 표본을 보냈다. 그리고 얼마 후 미생물 분석 결과를 돌려받았다 그랬어요. 우리처럼 똥키트 보낸 거죠. 쭉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예상한 대로 박테리아의 다양성은 타격을 입었다. 밑에 다양성이 훨씬 떨어지는 것. 밑에 아마도 내가 복용한 항생제 때문에 개체수가 적은 일부 종들이 먼저 제거되고 힘이 센 다수의 종만 살아남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저는 어떤 걸 줄쳤냐면 박테리아의 다양성은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제일 밑에도 두 번째 줄 내가 복용한 항생제 때문에 밑에 힘이 센 다수의 종만 살아남는 것 같았다라고 그랬어요. 예. 항생제가 세포벽이 있는 세균을 다 죽이지만 다 죽일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강한 애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 강한 애가 유익균이면 땡큐지만 유해균일 가능성이 높죠. 쭉 넘어가서 다음 이제 나머지 90% 넘어가서 19페이지. 19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그리고 줄 쳤고요. 형광펜으로 쳤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거기서도 네 줄 내려가서요. 과연 인간의 유전자는 몇 개인가? 줄 쳤죠? 페이지 넘어갑니다. 20페이지 넘어가서 위에서 둘째 줄. 쥐는 2만 3천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쥐 2만 3천 개. 다음에 제목 보세요. 밑에 줄, 그 페이지 밑에 줄 단락에 제2게놈 만나다 고 있죠? 그 밑에 줄 바로 첫째 줄. 인간의 게놈은 약 2만, 인간의 게놈에는 2만 1천 개가 조금 못 되는 유전자가 있다. 밑에 작은 물벼룩조차도 3만 1천 개로 인간을 한참 앞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쥐는 유전자가 2만 3천 개, 인간은 2만 1천 개, 물벼룩이 3만 1천 개래요. 그쵸? 자, 그래서 유전자 개수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유전자는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생산에 필요한 정보다. 그런데 인체와 같이 복잡하고 섬세한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유전자라면 적어도 벌레보다는 그 수가 많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인간의 몸이 2만 1천 개의 유전자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그랬어요. 뒤에 나오죠. 이제 미생물 유전자에 대해서 22페이지 보시면은 2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우리 몸에 거주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균류, 원시세균을 포함하는 모든 미생물종의 유전자들이 형광펜으로 저는 그었어요. 2만 1천 개의 인간 유전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필로와 더불어 우리의 몸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다. 모두 합치면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총 440만 개의 유전자를 가진다. 밑에 줄, 게놈의 집합체.
옆에 따라서 숫자로만 따지면 당신은 불과 0.5%만 인간이다. 그래서 저는 2만 1000개의 인간 유전자 거기다 형광펜 마킹했고요. 그 밑에 미생물은 총 440만 개의 유전자를 마킹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게놈 숫자로만 따지면은 0.5% 인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거 안 중요하고 24페이지 중간 단락에 그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있죠. 조그만 글씨 다음 단락. 첫 번째 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밝혀진 전체 DNA 염기 서열 정보가 실제로 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수준에 대해선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래서 실망감 동그라미. 밑에 줄, 밑에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기대한 만큼 밝혀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 게놈은 X, 미생물의 게놈이 O 이러는 거죠. 예, 그렇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미생물 게놈이 중요하다. 2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또 하나의 중대한 게놈 프로젝트가 발족하였다. 바로 인간 미생물 유전체, 그러니까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이죠. 그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다. 밑에 줄. 인간의 게놈이 아닌 인간이 지닌 미생물총의 게놈을 분석하여 우리 몸에 어떤 미생물들이 서식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계획된 프로젝트. 쭉 내려가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주 2012년에 인간 미생물군 유전체 프로젝트의 제1단계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는 단 한 명의 세계 지도자도 승리의 축배를 들지 않았다. 인간 유전체는 단 한 명의 세계 지도자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였으니까 우리가 물벼룩보다도 미생물 유전자 개수가 작나 뭐 이런 거 실망한 거죠. 초파리 유전자 막 그렇잖아요. 근데 밑에 줄 그러나 인간 미생물군 유전체 프로젝트는 앞으로 우리 자신의 게놈이 알려준 것 이상으로 인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맹장 태그잖아요. 그 맹장이 그 대장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요게 그림 나오는데 28페이지에 그 맹장 태그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네 번째 줄. 인간의 위 동그라미, 위는 작고 구조도 단순하다. 그저 식도를 통해 내려온 음식물을 몇 가지 효소와 섞어주고 약간의 위산을 뿌려 원치 않는 손님을 처리하는 게 전부다. 하지만 위를 지나 소장으로 가면 음식물이 다양한 효소 활동으로 분해된 뒤 육모를 통해 혈관으로 흡수된다. 그래서 육모 동그라미. 육모는 소장벽을 이루는 손가락 모양의 돌기로 전체 면적이 테니스장만 하기 때문에 소장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영양분이 쉽게 혈관으로 흡수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소장을 따라 가려다가 막다른 길목에 다다르면 테니스장이라기보다는 테니스 공 모양에 가까운 것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부터 대장이 시작된다. 복부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자리 잡은 주머니 모양의 이 기관은 맹장이라고 불린다. 바로 이곳이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커뮤니티의 심장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맹장에다 형광펜을 마킹했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 마킹했고 옆에다 연필로 맹장의 중요성이라고 썼어요. 음. 미생물 커뮤니티의 심장부라고 그랬어요. 미생물 커뮤니티의 심장부. 맹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게 유익균의 피난소, 대피소 같은데 유익균이 대피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설사를 하잖아요. 설사를 한다는 건 내 몸에 균을 쫙 보내는 거예요. 근데 설사를 한다는 거는 장벽에 수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쓸려져 내려갈 때 자칫 잘못하면 유익균도 쓸어져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설사를 하려는 장애 반응이 딱 나타나잖아요. 신호가 딱 오면 유익균들은 잽싸게 다 맹장으로 대피를 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건 유해균만 내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익균이 피난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맹장을 제거했어. 맹장을 제거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익균이 숨을 데가 없어. 숨고 싶은데 잘라져 나갔어. 그래서 맹장을 제거한 사람들이 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맹장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29쪽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맹장에 꼬리 하나가 달려있는데 이렇게 맹장이 끝에 있으면 꼬리인데 여기 뒷페이지 보시면은 어디 그림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어딘가 그림이 있지 않았나? 아, 여기 42페이지에 맹장이 충수가 어디냐면 맹장 충수가 어디냐면 42페이지 인체 소화기관 그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에 그 대장에서 결장, 맹장, 충수, 직장 써 있잖아요. 근데 충수가 있으면은 맹장이 대장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미음자로 대장이 되어 있잖아요. 상행결장, 뭐 횡행결장, 뭐 하행결장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시작되는 지점에 소장에서 대장으로 딱 만나는 시작된 점에 주머니처럼 볼록한 게 맹장이고 거기에 유익균이 다 대피를 하는 곳이고 거기에 꼬리처럼 이렇게 막 돼지꼬리처럼 딱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충수예요. 충수. 벌레 충자. 그래서 벌레같이 생겼다 해서 그 충수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시고 거기는 저는 형광펜에 딱 칠해놨어요. 자, 그러면 충수 얘기해 볼게요. 29쪽 첫 번째 줄이에요. 맹장, 동그라미. 맹장에는 꼬리가 하나 달려 있는데, 그랬어요. 이 기관이 바로 밑에 줄, 충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 첫 번째 달랑 마지막 줄, 마지막 세 번째 줄 보시면 100년이 넘게 충수는 그렇게 나와 있죠. 100년이 넘게 충수는 아무 기능도 없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기관으로 취급받았다. 그래서 여자들 제왕절개에서 배열으면은 잘라내고 그랬잖아요. 그거 거기 염증 생기면은 골치 아프다 이래가지고 그냥 미리 잘라냈잖아요. 근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0페이지 두 번째 줄에 1950년대에 이르러서 충수절제술은 선진국에서 가장 흔하게 행해지는 외과 수술이 되었다. 충수는 심지어 병원에서 다른 복강 수술 시 덤으로 함께 제거될 정도였다. 31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찾았죠? 충수는 약 지름 1cm, 평균 길이 8cm의 가느다란 관인데 그 입구를 지나는 음식물 찌꺼기로부터 차단되어 보호된다 그랬어요. 충수는 그냥 말라비틀어진 살점이 아니다. 꼬리가 생겨 돼지꼬리가 생겼으니까 그 안에는 특수화된 면역세포나 미생물이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면역세포와 미생물이 가득 차 있어요. 밑에 줄 해로운 박테리아를 차단한다. 해로운 박테리아를 차단한다. 옆에 충수는 비활성화된 기관이 아니라 미생물을 보호하고 키우며 소통하는 면역계의 중추기관이며 옆에 태화기관이 아니라 인체가 착한 미생물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안전가옥인 셈이다. 밑에 뜻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금을 숨겨놓는 것처럼 충수에 비축된 미생물은 재난의 시기에 비로소 쓸모가 생긴다. 식중독이나 장염이 대장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장은 곧 충수에 피신해 있던 정상적인 주민들로 다시 채워진다. 그래서 유익균들이 다 숨어 있다가 와 이제 그 인간이 설사를 다 내보내서 막 쭉쭉 내버렸어. 그러면 공허한 그 상태에 숨어 있던 애들이 다시 가서 자리를 잡는 거죠. 이해됐죠? 예. 그래서 형광펜으로 형광펜으로 이제 충수에 대해서 쳐볼게요. 그 안에는 특수화된 면역세포나 미생물이 가득 차 있다. 형광펜. 밑에 해로운 박테리아를 차단. 밑에 안전가옥. 밑에 비상금을 숨겨두는 것처럼 밑에 식중독이나 장염이 대장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장은 곧 충수에 피신해 있던 정상적인 주민들로 다시 채워진다 그랬어요. 32페이지 볼게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마지막 단락 보시면 충수염이 증가한 원인 육류나 버터, 설탕의 섭취가 늘었기 때문이었어요. 충수염이라는 건 충수에
유해균이 가득한 거예요. 원래는 거기가 어디 뭐가 찼어야 됐죠? 유익균의 안전가옥이잖아. 근데 유익균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떠한 일로 인해서 유해균이 거기에 침입을 한 거야. 내가 내 집이야! 이러고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러면서 유해균이 좋아하는 건 뭐죠? 유해균은 설탕을 좋아해요.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올리고당 이런 거 얘기 들어봤죠. 올리고당이 사실은 그 당의 대체 이런 것라기보다는 진짜 원래 원료는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에서 뽑아낸 단맛이 나는 당, 이게 올리고당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조미료가 조금 이렇게 엉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올리고당은 유익균이 좋아하고 유해균은 설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설탕은 유해균은 염증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으면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육류나 버터, 설탕의 섭취가 늘었기 때문에 충수염이 증가한 원인이라는 거고. 자, 33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수시로 재발하는 장염, 면역기능 장애, 이런 건 아토피, 자가면역 질환 말하는 거예요. 혈액암, 그리고 일부 자가면역 질환이나 심지어 심장마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충수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모든 자가면역 질환을 얘가 예방하는 아이, 고쳐주는 아이. 왜? 유익균을 갖고 있어서 인체가 미생물의 균형이 깨졌을 때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면역세포와 유익균을 풀어놔주는 기능을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미생물 보호구역으로서의 충수의 역할은 이러한 이점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럼 형광펜으로 장염, 면역기능 장애, 혈액암, 자가면역질환, 심장마비, 그리고 밑에 미생물 보호구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몇 페이지 가냐면요. 이거 조금 연관성 충수에서 이제 다른 이제 미생물 역할을 하는 건데 3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38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발견되는 박테리아는 거의 없다. 결국 개인은 지문만큼이나 고유한 미생물 집단을 소유한단 말이다. 그래서 사람의 지문이 다른 것처럼 모두의 미생물은 다 다르다. 40페이지 중간쯤에 딱 보시면 중간 단락의 세 번째 줄 보시면 인간 미생물군 유전체 프로젝트 연구원들은 지원자의 입안 동그라미, 입안에서 샘플을 할 때 한 군데서만 채취하지 않고 조금씩 다른 부위에서 총 9개의 샘플을 채취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9개의 집단은 서로 겨우 몇 센치 떨어졌지만 확연히 다른 종들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왜? 몸이 구석구석에 다 다른 박테리아가 분포되어 있대요. 그래서 밑에 800종의 박테리아.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800종의 박테리아. 그 다음에 43페이지. 4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단락의 끝에서 세 번째 줄. 대변은 사실 우리가 먹은 음식물 찌꺼기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박테리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대변 이렇게 딱 똥을 보면 가끔씩 뭐 콩나물 먹었으면 콩나물 때가도 보이고 막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덜 분해된 음식물 찌꺼기가 대장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너무 끔찍한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소장도 거쳤다는 거예요. 대장에 음식물 찌꺼기가 보인다는 건, 육안으로 보인다는 건 그 사람이 덜 씹어서 삼켰다는 거예요. 원래 그 콩나물 찌꺼기는 콩나물 대가리다가 예를 들면 옥수수다, 콩나물이다. 그거는 위에서 그 위산으로 다 녹아졌었어야 돼요. 위산으로 다 녹아졌어야 되는데 내가 위산이 묽어서 그걸 녹이지 못했거나 위산으로 다 녹으려면 침이 그 옥수수든 콩나물 쪼가리든 다 침이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침도 발라지기 전에 삼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안 씻고 삼켰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염산이 나오잖아요. 위산이 나오잖아요. 위산이 나와서 쏠 수 있는 애들은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발라져 있는 애들만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더님들 잘 씹고 잘 안 씹고 넘기는 그 습관이 장에 엄청난 치명타.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의 그 원인이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 스트레스 이거 다 떠나서 일단 내가 음식물을 분해하지 않고 몇 번 씹어서 그냥 꿀떡 삼키는 그런 습관이 결국 내 장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똥 한번 나중에 보세요. 네, 다음날 아침에 내가 먹은 게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봐주세요. 사실은 대변은 정상적인 건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라 대부분 박테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형체가 없었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대변에서 발견된 4천 종의 박테리아는 다른 신체 부위에 사는 박테리아를 모두 합친 것보다 인체에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똥이 진짜 많은 거 알려준다는 거죠. 장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즉 장내 미생물은 인간의 건강 상태나 식이 상태를 알려주는 표징이 된다. 그래서 식이 상태 제가 알려준다 했잖아요. 콩나물 찌꺼기가 보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형광펜으로 장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즉 장내 미생물은 인간의 건강 상태나 식이 상태를 알려주는 표징이 된다. 그 줄 치시면 돼요.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다음 건 이제 다음에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공부 이렇게 우리 했잖아요. 지금 공부한 거를 내 만족으로 내 공부로 끝내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만 펴본다. 책도 안 읽어본다. 근데 결국 우리가 이 시간을 쓴다라는 거는 내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도움은 누군가를 가르쳐 줄 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그래야 내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내 아는 사람과 나 어제 우리 스폰서님하고 이 공부 시작했는데 하면 일단 태그를 붙여놔야 돼. 그러면 있어 보여. 너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태그를 붙이고요. 저는 그래서 후원용을 할 때 항상 태그 붙인 책을 줘요. 왜? 새 책, 막 줄도 안 긋은 거, 막 하나도 쫙쫙 갈라지지도 않는 책 이렇게 빌려주면 그거는 진짜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약간 너덜너덜한 책을 들고 가고, 그다음에 앞에서 50페이지까지 공부한 부분만 내가 바로 너한테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책을 살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 책을 요번 주에는 이 책을 막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이크로바이옴도 얘기하고 마이 웰리스 드랩도 얘기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님들. 다음 주에 진도까지 읽어가지고 오세요. 네, 좋은 시간 됐죠? 네, 감사합니다.